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부각되는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과연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금 봉쇄 우려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여기에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해당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부각되는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언급이 됐었던 이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왜 부정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 이슈로 인해서 연말로 갈수록 조심해야 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는 무엇이냐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로 간주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행 대주주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구분이 됩니다. 코스피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보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10억 원어치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를 해요. 참고로 이거는 5어 옵션입니다. 5어. 그래서 1% 이상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요건은 똑같아요.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고 대신에 지분율 요건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 기업에 비해서 작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분율 요건을 2% 이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대주주 요건이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지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 요건, 즉 주식을 3억 원어치 이상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대주주로 간주를 하겠다. 지금 현재 제도가 이렇게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니 일단 2021년 4월부터니까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내지는 지분율을 코스피 기업은 1%, 코스닥 기업은 2%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4월 1일이란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이 일단 올해 연말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 자,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라고 했지만 올해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전체 주식이 아니라 내가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이 아니라 특정 종목이에요. 자, 그것을 3억 원 이상 보유를 했다면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로 분류돼서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 주식까지 합쳐서 3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정이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12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31일이에요. 그런데 31일은 폐장일입니다. 즉 시장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유의 기준이 ACTS를 켜고 사는 그 시점이 아니라 사고 나서 이 영업일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28일, 12월 28일까지 이 보유한 그 부분이 만약에 직계 존비속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서 특정 종목의 지분을 3억 원 이상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그 종목을 매도를 했을 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이 개인들이 많이 보유를 했고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샀다는 것은 단순히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매수 금액입니다. 즉 매수량에서 매도량을 뺀 그 금액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즉 대형주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상장 주식수 대비 순매수량 연초부터 바로 지금까지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앞서서 3억 원 이상 보유를 했는데 그래서 대주주로 간주가 됐는데 그 종목을 팔아치웠을 때 차익에 대해서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산 종목보다는 많이 샀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오른 종목.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30%,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한 8%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코스닥 지수보다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세 번째, 개인들의 관여율이 높은 종목, 매매 관여율이 높은 종목. 자, 앞서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이 많이 샀다. 즉, 기관이랑 외국인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더 많이 샀어요. 뭐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팔아치운다 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버티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만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별로 순매수하지 않았는데 개인들만 순매수를 많이 한 그런 종목을 개인들의 관여율이 높은 종목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구했냐면 개인들의 연초 대비 누적 순매수량, 여기에서 기관의 순매수량, 외국인의 순매수량, 자, 그런 것들을 다 차감을 해서 상장 주식수로 나눠서 그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자, 그 기준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 다음에 점수를 매겼어요. 자,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겼고 어떤 종목들이 과연 해당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 살펴보면, 자, 바로 대주주 요건, 여기에 따라서 매도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자소재와 장비, 진단검사, 신재생에너지, 결제서비스, 건강보조식품, 자, 이런 섹터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자소재와 장비, 이 섹터를 보면 연간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와 상장 주식수,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거의 한 10%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섹터들의 주가 상승률을 연초 대비 구해보니까 86%, 그리고 연간 누적 개인 순매수 관여율,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15.8%. 자, 이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량, 여기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을 빼준 값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자, 그게 15.8%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에 대한 점수, B에 대한 점수, C에 대한 점수를 각각 매겼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뭐 개인의 순매수가 많았고 지수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개인의 관여율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 A, B, C 점수를 다 더해서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섹터가 바로 전자소재와 장비다. 전자소재와 장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뭐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코비드-19 이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진단키트,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아무래도 뭐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기업들, 이 기업들도 뭐 뉴딜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결제 서비스, 그 다음에 뭐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엔 뭐 섹터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그냥 많이 산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런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단은 투자 기간이 짧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 좀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업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 주식을 사 모으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매물이 쏟아질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는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매물이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 때문에 매물이 많이 쏟아져서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리스크는 사실 실현될 가능성이 낮고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아는 호재도 역시나 실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팍팍 떨어진다든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다시 확진자 증가,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양도소득세 이슈. 자, 이런 난관들이 봉착을 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